네,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금요일 코로나19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자의 이제 세계적 발생 현황이나 또 그런 거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1월 20일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 이제 한 달 된 어제 시점에서 국내에서 104명의 환자와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다수의 환자가 나오면서 지금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이거는 뭐 그 코로나19 소위 이제 사스코비2 바이러스의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정확하게 이 상황을 인식해서 대응이라든지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미 여실히 이 중국이나 뭐 일본 여타 국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좀 더 발빠르게 대응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고, 이 사망자 치사율이 낮으니까 뭐 안심해도 된다, 이런 부분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우리가 중국에서 뭐 치사율이 2%라면 그냥 산술적으로 50명 정도 확진 환자 나오면 한 명 사망하는 그런 계산이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상대적으로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나은 측면에서 그거보다는 사망률은 낮을 거다, 뭐 충분히 그런 합리적 추론이 가능했죠. 뭐 공교롭게도 100명을 넘으면서 이제 사망자 한 명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정신요양병원에 계신 장기간 입원하시던 분이 사망을 하고 사후에 이제 검사에서 나왔는데, 지금 뭐 정확한 역학조사는 하고 있지만 지금 중요한 이 시점에서 전체적인 국면을 바라보고 우리 뭐 국민 또 정부 또 의료기관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건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역학조사는 역학조사대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서도 초기에 국내에 들어와서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는 봉쇄 전략이 이미 실패한 상황에서는 이제는 좀 국면을 넓게 바라보고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환자와 또 사망자와 그 이상의 그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사망률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환자 발생과 이 유행이 어쨌든 끝나는 시점에서 뭐 시간이 가면 이제 끝나겠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얼마나 우리가 큰 환자나 국민 건강 위해 없이, 의료기관은 피해 없이 스무스하게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전략을 짜서 면밀하게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냥 치사율이 낮다라고만 본다라는 건 상당히 우리가 우려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콜라테럴 데미지, 우리가 뭐 부수적 피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길 가다가 뭐 찻길에서 교통사고나 차가 찻길로 튕겨져 나와서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는, 엉뚱하게 이런 콜라테럴 데미지가 이제 더 심각한 피해가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우선은 이 코로나19가 이제 원내 감염이 생기면 지금 대구에서 대학병원 응급실 폐쇄가 되면서 이제 응급 환자, 수술이나 뭐 출혈 환자나 긴급 치료를 받을 환자들이 대학병원 응급실 못 가서 그 중에서 예방 가능한 그 위험한 순간들이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이것이 이제 지금 코로나19의 콜라테럴 데미지죠. 또 원내 감염이 돼서 뭐 병원이 폐쇄되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다른 만성병 환자분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돌아가시는, 아마 어제 첫 환자도 그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원에 누가 이분 뭐 2년 동안 밖에 나다니지는 않으셨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감염원이 있어서 이제 퍼뜨렸겠죠. 일종의 원내 감염이 있어서 그분이 감염됐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코로나19가 의료기관에 원내 감염을 일으켜서 의료진 또 기존의 만성병 환자들이 감염돼서 또 희생이 되고 또 병원이 폐쇄되는 2015년 메르스 때 우리가 몇몇 병원에서 여실히 봤던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 여러 가지 집회나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의료적인 손실은 아니지만 집회나 비즈니스의 연속성이 깨지기 때문에 이 국가적인 사회경제적인 피해도 엄청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서 과단성 있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인명 피해와 사회 경제적 부수적 피해, 이 콜라테럴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전체적인 지금 국면에 대한 진단, 방향성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질문을 받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사망자 관련돼서는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병원 내 감염이 위험한 이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2015년 메르스 때도 몇몇 중소병원과 대학병원에서 이 메르스 코비 환자가 돌아다니면서 또 응급실에서 수포 전파 사건이 발생해서 의료진 포함 방문객, 간병인, 옆에 환자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수포 전파 사건 한 5개 정도가 전체 환자의 이제 80%를 차지할 정도로 이 원내 감염이 이제 큰 문제였고요.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중국 우한시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은 병원 내에서 크게 유행해서 의료진도 감염돼서 의료진이 다수 입원하게 되고 사실은 환자 진료에 매진해야 될 의료진이 또 감염되면 그만큼 환자를 진료를 못하게 되고 의료진이 또 아웃이 되니까 다른 지역에서 지금 북경 지역에서 의료진 군의관이라든지 군 의료 시스템이 우한시 가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다는 걸 봐서는 이 병원 감염이라는 것은 일파만파 환자 자체뿐만 아니라 의료진 피해 그로 인한 의료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기존의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 계속 의료 전달 체계 병의원, 준종합, 대학병원 이를 통해서 이제 경증부터 중등증,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이 근간이 이 코로나19 감염으로 해서 이 무너지게 되면 물론 소수의 병원에 영향을 받으면 상관없지만 다수의 병원이 영향을 받게 되면 본래 코로나19 환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만성 지병 여러 가지 당뇨, 고혈압, 수술, 이식 이런 그 진료 시스템에 악영향을 끼쳐서 또 뜻하지 않게 희생이 나오는 이런 결과를 빚기 때문에 이 병원 내 감염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 대표적으로 그 병원 감염으로 이제 응급실 폐쇄나 일부 병동 폐쇄나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하나의 이제 지금 조짐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를 이제 하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메르스 때 큰 피해 내지 큰 교훈을 얻은 병원들은 지금 철통같이 입구부터 또 다 지키고는 있지만 사실은 워낙 많은 직원과 환자와 보호자들이 드날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빈틈이 생길지 모르는 상당히 긴장된 상황에서 지금 병원을 감염 예방으로부터 이제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중소병원이나 이 요양병원
사실은 뭐 한 150병상 이내에 100병상 전후의 병원들은 이 병원 감염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이 전문 의사나 간호사 이런 조직들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그 취약한 병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건당국에서 좀 더 치밀하게 지침 내지는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병원에서는 만성병 환자나 이런 분들도 있어서 그 안에서 더 위험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코로나19 환자와 기존의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노약자나 만성병 환자 진료 시스템이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게 섞이면은 만성병이나 노약자에 이제 코로나19가 감염되면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중국 사례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치사율이 2.3%지만 80세 이상은 치사율이 15%고 또 암 환자나 심혈관 질환, 심장 질환, 고혈압 이런 기저질환 환자들은 뭐 한 5%에서 12%까지 기존의 전체적인 치사율보다 3배 내지 뭐 6배 정도까지 높기 때문에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선을 진료에 지금 응급실 밖에 이제 많은 병원들이 선별진료소 내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환자들 진료소를 따로 두고 있는 이유도 기존의 의료 시스템과 섞이지 않도록 갑자기 응급실에 이 코로나19 환자가 들이닥치면 응급실이 오염이 되고 폐쇄를 하고 거기 있는 노출된 환자 격리해야 되고 노출된 의료진은 또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코로나19 환자가 지금 이제 느는 추세에서 지금 104명이 어제 보고됐지만 앞으로는 뭐 그보다 더 많을 상황인데 물론 경증 환자는 집계도 안 되고 발견도 안 되고 또 중증 환자 위주로 집계되겠지만 사실은 경증 환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전염원이 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확진 환자들은 중증이 돼서 우리가 발견이 된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경증 환자들은 더 많고 집계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뭐 대표적으로 31번째 환자분이 많은 다수의 2차 감염자 뭐 아니면 뭐 그분도 2차 감염자일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누군가의 경증의 코로나19 환자로 진단이 안 돼서 지역사회에 돌아다니신 분으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경증 환자들이 지금 지역사회에서 전염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안전하게 기존의 국민 건강의료보험 체계와 지금 코로나19 환자 진료 체계를 어떻게 분리해서 뭐 코로나19 환자도 뭐 경증부터 심한 중증, 폐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의료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기존의 의료 시스템 외에 가외로 익스트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지금 난제가 있고 병실만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뭐 지금 지방공사 의료원들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만들어서 이제 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병실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의료진, 의사, 간호사 또 거기에 소요되는 뭐 N95 마스크나 가운, 뭐 소독제, 이 방어 도구, 또 약물, 치료 약물, 또 그런 것들이 다 같이 패키지로 시스템적으로 준비가 돼야지 병실을 몇 개 준비했다로 이게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의료진들이 여기에 투여되는 의료진들은 사실 이 방어복을 입고 벗는 이런 훈련도 충분히 해서 안전하게 이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만약 장기화된다면 이 의료진들은 이제 피로도가 가중돼서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좀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이제 대구에 있는 모 병원에서 이제 정신과 폐쇄 병동에서 이제 환자가 다시 발생한 것 같은데 그런 데가 혹시 집단 감염이 좀 더 취약할 수 있는 환경인가요? 예, 뭐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우리가 1차 개원 병의원, 준종합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죠. 그 외로 이제 뭐 우리 치매라든지 뇌졸중 환자들이 있는 요양병원, 지금 어제 사망자 발생한 그런 정신요양병원, 여러 가지 종류의 요양병원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사각지대죠. 그냥 만성병이 있고 고령자로 그냥 요양 수준의 병원이지 여기서 감염 관리라든지 또 이 코로나19 환자가 생겼을 때 전문 치료라든지 이런 시스템도 안 돼 있고 또 병상 수가 뭐 100병상에서 전후다 보니까 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감염 관리 실이라든지 감염 관리 간호사라든지 감염 관리 의사가 없는 사각지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취약하고 일단 뭐 우리가 뭐 문병도 가고 간병인도 있고 옆에 동료 환자도 이렇게 출입을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코로나19 환자가 전염원이 돼서 그 병동 요양병원에 이제 확산시켰을 때는 이분들은 다 고위험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요양병원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된다. 불필요한 방문을 금지시키고 꼭 필수적인 뭐 꼭 가야 되는 가족 1명, 또 간병인이 필요하다면 또 1명. 그래서 그분들은 또 출입 시에도 기침이나 뭐 열이나 뭐 여러 가지 인후통이나 증상이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증상이 있으면 출입을 금지시켜야 되겠죠. 지금 입구에서 이제 대학병원 같은 데는 발열 감지기도 있고 뭐 손소독제도 있고 체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요양병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보건당국이 어떤 이게 뭐 강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법적 뭐 그런 근거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요양병원에 계신 환자분들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출입을 통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입자는 입구에 반드시 이제 출입자 이름과 그 주소지 내지 연락처를 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메르스 때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위기 단계를 뭐 상향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와 별개로 지금 상황은 엄중하다고 판단이 돼서 요양병원 또 뭐 재활병원 중에도 이제 하여튼 고위험군이 있는 병원들은 지극히 이 집단 감염이 있을 때 취약하다. 그럼 고위험군이 뭐냐? 사실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중증 합병증이나 또는 폐렴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기저질환 악화로 사망의 위험이 높고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군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고위험군과 거의 같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통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고 이제 바이러스 폐렴도 일으키고 기저질환 악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65세 이상 고령자, 그 다음에 만성 심장질환, 만성 폐질환, 당뇨병, 만성 신부전, 만성 간질환, 암, 면역제제 사용자, 뭐 자가면역 질환, 이식 환자, 뭐 그다음에 뭐 영유아가 되겠죠. 뭐 2세 미만 영유아, 또 임신부 이런 분들이 다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특히나 취약할 수가 있고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이제 국민들한테 고지해서 이런 분들은 더더욱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밀폐된 장소,
그런데 그 외출을 삼가하시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뭐 나가신다면 마스크나 손 씻기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건 당연한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혹시 현 상황에서 종교 활동을 계속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 코로나19의 감염은 우리가 대구에서 한 종교 집회에서 봤듯이 밀폐된 공간에서 빽빽하게 1m, 2m 이내에 사람들이 밀착해 있고 거기에서 또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이런 하는 상황에서 만약 지금 31번째 환자처럼 폐렴이 있고 기침재채기 하는 상황에서 분명히 비말도 튀었을 것이고 그것이 그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내면서 그 안에 공기 흐름도 상당히 와류가 생기면서 수평으로도 가고 그 비말이 날아가면서 말라서 이제 에어로졸 공기 감염 형태로도 확산됐을 것은 아주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실은 뭐 종교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뭐 스포츠라든지 문화예술 행사라든지 많은 지금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뭐 취소 내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환자 발생 상황을 보면 그 중에 누군가가 만약 환자가 있고 또 비말로 해서 퍼뜨린다면 유사한 상황이 또 어디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비단 뭐 종교 집회만 국한된 게 아니라 각 집회나 뭐 행사나 뭐 그 사업상의 모임이나 학술대회나 이런 다 그 주관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을 의원 평가를 해서 안전 예방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야 되겠죠. 지금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빽빽하게 일단 모이는 건 피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꼭 필요하다면 간격을 두고 또 참석자들을 입구에서 다 열과 이런 기침,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보고 있다면 참석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건강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손소독제나 기침 에티켓 지키도록 하고 마스크는 뭐 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뭐 꼭 뭐 업무상 대화하고 마스크를 벗고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그 모임에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나 뭐 가래나 인후통이나 이 호흡기 급성 호흡기 증상 있는 분은 절대 참석하지 않도록 또 어떤 분의 경우는 진통소염제나 약을 먹어서 실제 감염되는데 증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각 집회든 뭐 모임이든 또 사업상의 그 주최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그런 위험 평가와 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꼭 필수적인 뭐 경제 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뭐 대기업이나 회사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문 닫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소위 이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플랜 BCP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팬데믹 인플루엔자 때 대기업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고 기업들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지만 지금 뭐 전 세계 다른 나라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나라는 공중보건 위기 사태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컨티뉴티 플랜 BCP에 준해서 그 모임이나 이런 집회들을 얼마나 안전하게 영업 사업 지속 계획이죠. 사업을 우리가 뭐 지금 코로나19로 이런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지만 경제 활동은 유지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하기 때문에 그 회사들도 사업 지속 계획을 짜서
지금 단계별로 지금은 아예 모임을 전면적으로 지금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위험 평가에 따라서 적절한 수준으로 모임을 갖되 적어도 열과 호흡기 증상, 급성 열성 질환인 분들은 참석치 않도록 하고 치료받고 완전히 나은 상황에서 전염성이 없는 상황에서 설사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인플루엔자나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이후로는 중국이나 지역 여행력이라든지 또 확진 환자 접촉력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지역 여러 군데에서 대구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는 우리가 이제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생기고 대구뿐만 아니라 제주도 또 전라북도 이런 또 서울도 마찬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은 열나고 기침나고 이런 코로나19 유사 증상만 있어도 어떻게 진료를 받아야 될지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국민건강보험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 전달 체계도 유지하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진료 절차를 밟아서 안전하게 치료도 되고 이 병원 감염이라든지 다른 콜라테럴 데미지가 안 생기게 하는 그 시스템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지금 많은 사례들이 처음에 감기 증상이 있으면 이 동네 개원이 병의원을 가시는데 사실 병의원에서도 그동안 진료를 하면서도 의심 사례들이 있었는데 검사가 제대로 안 되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병이 악화된 사례도 지금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병의원에서 이제 첫 의심 환자를 보는데 안전하게 또 처음부터 빨리 확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고 동네 병의원에서는 기존의 환자들과 섞여서 진료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보건소가 이 첫 환자 진료를 전담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사실 보건소가 다 감당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보건소가 1차 진료를 상당수 담당하고 선별진료 확진 이런 걸 해주지만 그 지역 의사와 협조를 해서 몇몇 그 병의원을 좀 지정해서 물론 협력을 다 해야겠죠. 안전하게 감염도 예방하면서 환자도 치료받을 수 있는 진료소를 1차 진료소를 지금 동네 모든 병원이 이 코로나19를 받다가는 상당히 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각 지역의 의사와 협조를 얻어서 보건소와 함께 몇몇의 거점 1차 진료소를 만들어서 대신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이나 보호장구나 시스템을 갖춰서 국민들이 혼란 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1차 진료소 가서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신종 지금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가급적 빨리 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1차 진료한 상황에서 중증 환자가 생긴다. 폐렴이나 호흡곤란이 있다 그러면 이런 환자들을 국가 지정 음압 병상이든 또 국가에서 지금 지방공사 의료원에 지금 감염 전담병원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소개하든 이런 이송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그 중에서도 아주 위중한 인공호흡기나 또 에크모나 혈액투석이나 굉장히 고도의 의료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의 음압실을 이용해서 이런 데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이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의료 전달 체계죠. 경증과 중등증과 중증 환자들을 안전하게 기존의 이 의료 전달 체계와 분리해서 그래서 경증 환자들은 사실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지금 투약을 해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현재까지는 코로나19가 확진되면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에 다 수용을 격리치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대구 경북 지역은 이미 꽉 차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들이 입원하면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되고 중증인 경우는 2, 3주를 입원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은 곧 차게 되고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음압병실을 갑자기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으로 지금 지방공사 의료원이든 감염병 전담병원을 정부에서 국공립병원 중에서 마련해서 1인실에 음압은 안 되더라도 1인실에 격리 치료를 하거나 만약 이 1인실도 부족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1인실도 그럴 때는 뭐 다인실에 확진된 환자를 물론 중증 환자를 거기다 넣을 수는 없겠죠. 비슷한 중증도의 환자들을 다인실에 같이 입원시켜서 치료하는 이런 방안까지도 숫자가 는다면 환자 수가 늘게 되면 그런 컨틴전시 플랜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고 국민들도 바라는 바고 또 현재 의료기관에서 이 코로나19 환자를 일선에서 진료하고 선별 진료하고 하는 의료진들의 지금 바람은 이 흐름을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단계별로 분류해서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놀라서 그냥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의 선별진료소로 몰리게 됩니다. 한 환자를 보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여기에 적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또 큰 사달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응급의료체계도 중앙응급 콜센터가 이 응급 중환자가 있으면 이렇게 지정해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분배해 주듯이 지금 코로나19 환자의 경우도 이것이 전국을 한 곳에서 컨트롤할 수가 없다면 지자체별로 이 코로나19 환자를 분배해주는 경증 환자와 중등증과 중증 환자를 콜센터를 지금 1339는 지금 사실 우리가 초기에 봉쇄 전략 때 문의하는 그런 거지 이제 환자들이 많이 늘게 되면 각 지역 지자체별로 이 코로나19 환자를 분배해서 그 중증도에 따라 각 그 수준에 맞는 의료 시스템이 감당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몇몇 1차 의료기관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아직 시스템이 정비되기 전에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1차 기관에서. 지금 1차 의료기관 병의원의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지금 열나고 기침하는데 이게 독감인지 그냥 일반 감기인지 코로나19인지 지금 난감한 상황이고 그건 충분히 또 환자 진료 중에 감염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코로나19 환자의 그 증상 시작부터 날짜별로 어느 때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는지에 대한 그동안 연구가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증상 시작에서 처음 3, 4일이 가장 바이러스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감소해서 7일, 10일째 중에 이제 현저히 바이러스 배출량이 줍니다. 그 얘기는 초기 3, 4일이 가장 전염성이 높고 일주일, 열흘까지도 이게 전염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1차 의료기관에서 뭐 지금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그 지원을 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환자 진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마스크, 손 씻기, 안전한 진료를 하시도록 하고 또 미리미리 그 앞에서 접수 이전에서 그 체온 재고 뭐 물론 마스크 쓰고 안전한 상황에서 체온을 재야 되겠죠.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물어보셔서 열이나 기침이나 뭐 콧물 재채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기존의 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나눠서 물론 이제 공간이 지금 부족한 의원이 있겠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있으면 방을 달리해서 거기에서 대기하시도록 하고 마스크 채우고 마스크 꼭 쓰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소독제 하고 그리고 그 방은 창으로 해서 밖에 환기가 잘 되게 이 안에 그 뭐 복도나 이런 환기가 안 되는 방에 두시는 것보다는 환기가 되는 그런 방에 대기하시도록 하고 만약 그 환자가 진짜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뭐 그 보건소에서 모셔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뭐 그 확진 검사를 낸다든지 이런 자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지금 사례 정의도 어제 폭넓게 의사 판단을 더 재량을 넓혀놨기 때문에 확진 검사도 이제 좀 더 원활하게 된다고 뭐 지금 돼 있지만 어쨌든 지역별로 사례 정의에 맞는다 하더라도 뭐 보건소가 검사를 안 받아주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우에 이제 사실은 보건당국이 그런 문제들을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일단 병의원에서는 이 정도에서 지금 빨리 대응 뭐 준비를 해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들도 본인이 증상이 있다면 바로 1차 기관에 가기보다는 다른 루트를 좀 사용하는 게 나은 거죠? 예,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 지금 불안도 하셔서 막 이제 대학병원도 가시고 이러는데 사실은 좀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가이드를 받고 어느 곳으로 갈지를 안 다음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실 때에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보다는 뭐 자가용이 있다면 자가용을 운전해서 가시든지 이렇게 좀 노출을 안 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고 아직은 뭐 대부분의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19라기보다는 요즘 유행하는 감기나 뭐 독감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독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RSV나 마이코플라즈마나 유사한 병원균들이 있어서 뭐 열나고 기침 난다고 다 코로나19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주의 차원에서 확진으로 코로나19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까지는 방심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감염병 상황을 많이 지켜보셨는데 앞으로 혹시 예상되는 시나리오라고 생각되실 게 있을까요? 참 이게 이제 기존의 코로나19라는 것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감염병이라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뭐 매년 겨울에 이제 계절 인플루엔자도 돌고 10년 내지 40년 동안 팬데믹 인플루엔자가 오는데 물론 2009년에 신종플루 팬데믹도 예측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팬데믹은 10년 내지 40년적으로 오면서 이제 규모도 커지고 상당히 이제 뭐 폭발적으로 환자가 생기고 그게 뭐 유행파가 두세 번 오고 어떤 그 사회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 군집 면역이 생기면 사그라들게 돼 있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19는 아직 뭐 지금 출현한 지 2달도 안 돼서 예측이 사실 쉽지가 않다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건 확실한 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건 대응 역학 방역을 철저히 하냐에 따라서
피해는 줄일 수 있다는 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전히 지금 아직도 이제 겨울에 한자락이고, 또 하나는 중국 유학생이 뭐 7만여 명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또 들어올 것이고, 이게 이제 내후애환이라고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중국이나 뭐 동남아 유행 국가에서 코로나19 환자 들어오는 것을 방역하고 찾아내서 접촉자 추적하고 이런 게 주였는데,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도 지역사회에 감염이 있기 때문에 내후 자체적으로도 지역사가 애환 밖에서 또 들어오는 코로나19 환자를 동시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사실 뭐 우리가 잘해서 더 이상 환자가 뭐 완만하게 늘고 그 다음에 소멸되는 게 가장 좋은 우리가 바라는 시나리오인데, 이 내후 애환을 동시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국가와 의료기관과 국민이 협력해서 이겨 나가느냐, 이거에 이제 많이 달린 부분이고, 여전히 이 지금 상황이 뭐 여태까지 방역에 뭐 초기에 선방했다고는 하지만 한 발짝씩 계속 늦다 보니까 결정이 일이 커지고 또 쫓아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지금보다 환자 수도 더 폭발적으로 늘고 뭐 대구나 서울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또 환자들이 생기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이제는 한나절 상황권이거든요. 서너 시간이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동선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을 돌아다니시고 많은 다수의 접촉자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환자가 늘면서 이 소위 우리가 서지 캐퍼시티라고 해서 그 감염병 환자가 최대로 발생했을 때 기존의 의료 시스템이나 공중보건지적이 조직이 그 최대 환자 수, 그러니까 유행의 정점에서 큰 붕괴 없이 잘 버틸 수 있느냐, 이 서지 캐퍼시티인데, 이건 뭐 병상과 의료진 수와 뭐 여러 가지 보호구라든지 물자라든지 이런 게 다 감당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일부 지역, 대구 같은 데서는 의료진들의 보호구들이 부족한 상황에 지금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 병상, 의료진, 또 보호구, 그걸 돌리는 매뉴얼,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갖춰져야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이 환자가 폭발적으로 생겨서 유행 정점에 기존의 의료 시스템이 감당을 못할 때, 그럴 때는 앞서 말씀드린 콜레테럴 데미지, 기존의 국민건강보험의 의료 전달 체계까지 손상을 입으면 이건 안 된다. 그걸 막아야 되는 게 이제 가장 마지노선일 것 같고요. 바라건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우리가 이 노력을 해서 환자 수의 증가를 완화시켜서 서지 캐퍼시티 이내에서 감당하고 이 유행이 끝나도록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바라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러시아 통신사에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외국 얘기인데요. 중국 우한 지역에 환자가 많은 이유가 혹시 있을지, 지리적이나 지역적, 기후적 특성과 연관이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우한 지역에서 환자가 많은 이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우한 지역이나 우리나라나 전 세계 그 유행하는 코로나19는 같은 바이러스죠. 예. 우한에서 시작이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한의 정확한 어떤 유행이라는 거는 병원체가 있고 숙주인 사람이 있고 환경 요인이 있고 또 이 방역 시스템이 있고 이런 인터랙션, 상호작용에 의해서 유행 규모가 작아지거나 유행 규모가 커지거나 이런 건데, 제가 파악한 한에서는 뭐 에이신이라든지 중국의 발표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보면
그 첫 환자가 2019년 12월 8일 날 이제 폐렴 환자가 첫 논문에 의하면 입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최대 잠복기나 이런 걸 따지면 작년 2019년 11월에 우한에서 뭐 화난 수산물 시장의 한쪽 야생동물 판매 거기서 시작됐을 거로 추정은 합니다만, 그러니까 초기에 작년 11월부터 뭐 12월 또 1월까지 한 2달여간에 이제 그 환자가 폭발적으로 생기고 또 폐렴 환자 생기고, 근데 그 폐렴 환자를 감당할 병원의 병상도 부족하고 다수의 환자들이 병원에 진료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도 생기고 또 경증 환자들은 돌아다니면서 전염력이, 지금 와서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이 코로나19가 무증상, 경증, 중증 다양한 스펙트럼이고, 심지어 그 증상이 없는 잠복기에도 전염력이 있다라는 게 거의 여러 사례에서 입증이 되고 있어서, 아마 초기에 이 코로나19 유행을 우한시에서 그냥 감기 정도나 독감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보질 않다 보니까 일이 커진 다음에 수습이, 그러니까 서지 캐퍼시티를 넘은 거죠, 우한시에. 뭐 우한시에 뭐 지금 H이라는 걸 보면 병상도 부족해서 뭐 1000병상 이상 병원을 뚝딱뚝딱 일주일 만에 2개도 질 정도니까 얼마나 그 의료 시스템이 부족했는지. 또 그리고 1월 23일 날 우한시를 봉쇄를, 이동 제한이라고 하는 극약 처방을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환자가 많고 당황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 지역에서 초기에 유행을 감지를 못했다. 그리고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는데 의료 시스템, 병상이나 이런 그 적절한 치료 시스템이 감당을 못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방역 당국, 뭐 시장, 뭐 이미 그 우한 시장이나 후베이 성장들이 다 고백했을 정도로 실수했다. 뭐 처벌을 받겠다 할 정도로 이미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아마 다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이제 우한시 또 후베이성이 지금 코로나19에 그렇게 큰 피해를 입고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한중일 중에서 한국이 그래도 가장 그동안의 방역에 선방했다라고 외국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이라도 앞으로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방역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러시아 통신사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뭐 초기에 뭐 방역을 잘 한 편이죠. 왜냐하면 이제 2015년 5년 전에 메르스 때 뭐 한 2~5달간 병원 감염으로 해서 큰 피해도 있고, 그때 그 교훈들이 뭐 돼서 뭐 국가적으로도 뭐 질병관리부 조직을 차관급으로 하고 역학조사관도 키우고 더 보완하고, 또 각 병원들이 이제 병원 감염을 막기 위해서 보안들이 이제 복지부에서 많이 추진해서 응급센터 내에 호흡기 환자들을 따로 진료하는 격리진료실도 있고, 또 침상간 간격도 넓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실 내 출입도 이제 그 방문객도 이제 제한을 하고, 물론 간호간병 서비스는 전면 실시는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간호간병 서비스도 시범사업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고, 또 의료진들이 경각심도 높아졌고, 뭐 방역 조직이나 그 방역 능력도 향상됐기 때문에 이제 초기는 잘 감당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는 메르스와 이번에 코로나19는 같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긴 하지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르스보다 이 코로나19가 이제 전염력이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르스는 병원 중심의 감염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병원 중심의 강력한 이 감염 예방 관리, 뭐 폐쇄 이걸로 통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코로나19는
뭐 우한시나 뭐 많은 그 사례들이 일본도 그렇지만 병원 감염도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지역사회 감염 전파 능력이 있다는 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좀 우리가 이제 2015년 메르스 위에 개선은 됐지만 그런 지역사회 감염 전파 능력을 가진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기존의 메르스 교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메르스에 대해서 얻은 교훈에 플러스해서 지금 코로나19의 바이올로지, 생물학적인 뭐 전파력이나 전파 경로나 여러 가지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방역 시스템을 빨리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지역적으로 여러 군데서 일어나니까 댓글 다시는 분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국민분들이 많은데요. 혹시 해주실 말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누차 얘기하지만 뭐 그 공포는 사실 이 바이러스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두렵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있죠. 이 신종 바이러스가 두려운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공포가 더 지금 더 무서운 상황이 된 건데 사실 다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력이나 전파 경로나 예방 방법을 잘 숙지하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와 기침 에티켓과 개인 위생 그리고 주변에 급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빨리 치료받도록 하는 이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그냥 두려우니까 어떡하나 이런 이 막연함이 더 공포스럽게 지금 조장하는 그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뭐 가족 다 같이 손 씻기, 기침 에티켓 그리고 뭐 꼭 필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다수가 빽빽하게 있어서 감염 전파가 될 수 있는 모르는 사람끼리 있는 그런 데는 가급적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가시는 게 좋겠고 굳이 이제 외출한다면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시라. 그리고 손소독제 같은 거를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하시라. 사실 이걸 잘 지키시면 안전합니다. 그런 거는 귀에 안 들어오고 두렵다. 이런 공포가 지금 심리를 지배하게 되면 심리는 쉽게 휘둘리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심리는. 그래서 공포 바이러스가 이제 더 지배하는 것은 피해야 되겠고 또 뭐 우리가 방심해서 이거 괜찮지. 지금도 저 시내 이런 그 공공장소 사람 많은 데 가면 마스크를 안 쓰고 용감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본인도 위험하고 주변 사람도 피해주고 뭐 사회 전체를 위기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인이 열나고 기침한다면 돌아다니시지 말고 좀 진료를 잘 받아서 회복하도록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